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이제 대선 15일 남았습니다. MBC와 한국경제조사에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9%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에서 홍준표 후보로 이동하는 보수층 표심이 감지됩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9.1%로 30.1%를 기록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9.5%, 정의당 심상정 후보 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3.8%였습니다. 지난 9일 발표한 조사에 비해 문 후보와 홍 후보는 각각 3.9%포인트, 2.1%포인트 상승했지만 안 후보는 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 안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6%포인트 떨어진 반면 홍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9.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선거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39.5%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가장 크게 봤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조사에 비해 각각 3.1%포인트, 1.2%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당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주적은 과연 대통령이 할 말인지 아닌지를 문재인 후보 지지자에게, 박지원 대표가 이른바 상황이 될 것인지를 안철수 후보 지지자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의 여론과 일반 여론 역시 상당히 달랐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6.4%가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후보가 마음에 든다면 소속 정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4명 중 3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각 후보별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지층의 옹호가 두드러졌습니다. 주적 용어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문 후보 지지층의 동의 의견이 66.7%로 전체 평균을 압도했고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면 구체제가 연장된다는 주장에도 홍 후보 지지층에서는 57.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전체 응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 될 거라는 주장에도 안 후보 지지층에서는 31.7%만 동의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와 한국경제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514명에게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 16.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은 M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네, 간밤 뜨거웠던 TV 토론 소식 전하기 전에 후보들 오늘은 정책 발표하면서 한 템포 쉬어갑니다. 문재인 후보는 주택 정책을 내놓고 안철수 후보는 여성 정책을 발표합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강원도를 찾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서울 역사문화벨트 조성과 광화문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어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군의 화력 보강 계획 등을 담은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발표했고 후보 직속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통합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아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합니다. 앞서 보수 원로를 예방한 자리에선 보수 민심이 자신에게로 결집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성평등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호남 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어제는 이념을 떠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강원도 평창을 찾아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치윤입니다. 자, 어젯밤 3차 TV 토론에선 초반부터 북한 인권한 기권, 이른바 송민순 문건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나면 사퇴할 거냐? 아니, 사실관계를 다 밝혔는데 계속 색깔론이냐? 공방을 되풀이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논란에서 말 바꾸기가 이어졌다는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금 말 바꾸기를 하는 거 아니냐. 송민순 이 회고록 이 사건은 지난번 대선에 있었던 바로 그 제2의 NLL 사건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안 후보에게는 사드 배치 말 바꾸기와 햇볕 정책 계승 여부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드 배치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개성공단 중단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가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집중 공격을 당하자 보수 진영이 안보 파리를 하고 있다며 문 후보를 옹호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진실공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전 투구하는 식으로 이거 저 고질병이라고 생각해요.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다른 세 후보는 일제히 돼지 흥분제 홍준표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토론회 시작했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저는 다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네거티브를 놓고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준형 기자입니다. 토론회 시작부터 느닷없이 홍준표 후보의 돼지발정제 논란과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 흥분제로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외신에 이미 많이 보도돼서 국격이 심각하게 실추됐습니다. 홍 후보는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를 지적했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박지원 상황론 공방도 있었습니다.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자, 북한인민군 창건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은 곧 한반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위협 수준을 높이면서 전략 도발에 나설지가 관심인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구경근 기자,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에 이어서 이번 주 25일이 북한인민군 창건일 85주년입니다. 현재 북한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핵실험장이 있는 일대 특이한 군사 징후는 아직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북한이 언제든지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북한은 지난 2012년과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열병식을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에 하면서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지난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등 각종 전략 무기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 무기들을 이용한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군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에 특이 동향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그렇다고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 군정보당국은 풍계리에서 모든 핵실험 준비가 끝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위장막이 거치고 트레일러와 소형 트럭이 이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의 위성사진을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풍계리 인근 북한 주민들이 대피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나온 만큼 북한 핵실험장은 장전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미군 기지에서 핵물질 포집용 미군 정찰기가 동해 인근을 다녀간 것도 가능성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김일성 생일 때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이 미국이 군사적 경고를 내리고 중국이 압박하는 상황 때문에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열병식 이튿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과 같이 저강도 도발에 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일본과 연합훈련을 했다고 하던데요. 한반도 해역에는 언제쯤 도착합니까?
네, 북상 중인 칼빈슨 전단은 어제부터 일본 자위대와 함께 서태평양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해 먼 바다에는 이르면 내일쯤 도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은 일본에 이어 칼빈슨 전단과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당국의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는 28일 뉴욕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강요회의 역시 같은 날 열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고강도 대북 조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6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여부에 우리도 우리지만 지금 국제사회의 시선도 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국경과 가까운 중국 랴오닝성 선양을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필국 특파원. 네, 중국 선양입니다. 네, 이 기념일이 하루 남았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선양은 물론이고 단둥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도 아직까지는 특이한 동향이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군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의 70% 이상이 이뤄지는 단둥, 압록강 철교에서도 양국을 오가는 차량 흐름이 전과 다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은 혹시나는 생각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공식 부인하고 나서긴 했지만 접경 지역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와 소문이 확산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핵의 위협 상황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지만 하나 다른 점이요. 중국의 대응이 이전과 많이 다르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보는 중국의 대응, 과연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중국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관영 매체를 통한 압박과 각종 군사훈련 등의 공개를 통한 경고입니다. 환구시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원유 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고 압박한 데 이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해서도 외과수술식 타격은 외교적으로 반대하겠지만 지상전이 벌어지면 즉각 개입하겠다면서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최근 이지스함의 서해 훈련과 초음속 전투기의 실탄 사격 훈련도 공개하고 나섰는데 이는 한미일 뿐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혈맹으로 불리던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북한의 이상 동향에 전에 없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특파원 나와 계신가요? 네, 박 특파원 워싱턴입니다. 지금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이 북한의 움직임을 시시각각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감시 자산을 총동원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군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해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존 켈리 국토안보 장관은 CNN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첫 임기 4년 중에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탑재 미사일 도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서 이르면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군이 핵실험 지역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내 강경파들의 단호한 분위기를 봐서는 이 선제 타격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중국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선제 타격은 후순위가 분명히 맞습니다. 이곳의 전문가들은 6차 핵실험 시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던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가장 먼저 나올 조치 중 하나로 보고 있고요. 또 미중 정상 간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대북한 원유 공급 중단 조치, 또 북한 거래 제3국 기업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이 북한을 고사시킬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 압박 조치가 먼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겉으로 보이는 정부나 언론 대응이 우리보다 훨씬 민감한 곳입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전재호 특파원, 들리십니까? 네,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서 일본 반응은 빨라 보이는데요. 지금 현지에서는 보는 게 어떻습니까?
네, 한반도 위기설이 실제가 된다면 내일 북한인민군 창건일 전후가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북한의 움직임 등을 파악하고 한미일 정보 공유 태세를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역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은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도 내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대책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전특파원 이 부분은 아직 미국도 움직임이 없는데 일본은 일본인 대패 계획까지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겠죠. 일본이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한국에 있는 20만 명의 일본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대피 장소, 이동 경로 등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자위대가 투입돼 한국 내 일본인 보호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란 방침도 나왔고요. 한반도에서 피난민이 발생하면 선별해서 받겠다고 아베 총리가 발언하는 등 상황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4강의 동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전문가와 함께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안보 포럼의 양욱 수석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양 박사님 먼저 핵심부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이 내일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실제로 날을 맞춰서 도발을 감행할까요?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뭐 일단 이 도발의 수준을 굉장히 센 고강도 도발과 보통 그 이하 정도, 한 중강도 정도 도발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강도 도발일 경우에는 이제 보통 미사일 발사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미사일 발사는 기상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북한이 아마 오전 기상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상 상태가 내일 오전까지도 안 좋을 것으로 알려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미사일 도발이 그 시간 내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을 맞춰서 하기는 좀 어렵다. 예, 날을 맞춰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되려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핵실험 쪽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이제 핵실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자유가 있다. 근데 하지만은 이렇게 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기타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도발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대적인 훈련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사전 포착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북한이 사실 대형 도발은 좀 자제해 왔는데요. 만약에 이번 25일 전후해서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미국으로 봤을 때는 아직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게 파괴력 자체가 뭐 10에서 20킬로톤 정도 굉장히 제한된 파괴력이지만은 아직까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단은 북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과정에서 ICBM이 문제가 되는데요. ICBM 개발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성공한다고 하면 미국에 대한 위협이 이제 아주 실제화가 되는 것이죠. 여태까지 미국이 이렇게 자국에 대한 위협을 실제화한 핵 국가를 그냥 이렇게 그 허용을 한다 이런 일은 굉장히 있기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정부로서 할 일을 좀 방기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미국으로서는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에 대한 굉장히 그 강한 메시지를 연일 보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양 박사님 그 어제 오늘 계속 중국 관영지죠. 환구시보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을 중국이 용인할 수도 있다. 원유 공급도 중단해야 한다. 38선만 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용인해야 된다. 이런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나왔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이제 환구시보 자체가 뭐 영향력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환구시보에서 중국 정부의 메시지를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원유 공급을 중단은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현저하게 축소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원유 공급 중단은 중국이 허용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뭔가 잘못하는 행동을 한다면 현저하게 축소시키겠다. 그래서 지금은 곧바로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지금 평양의 뭐 주유소에 뭐 이렇게 줄을 서 있고 예, 막 그러고 뭐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선까지 줄이겠다. 예,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이 보내는 메시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한미 연합군이 38선을 넘어서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가한다면은 중국도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다. 결국은 북한 정권 자체는 그대로 두어라. 다만 북한 정권의 잘못된 핵개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도 협조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한반도의 분단 상황 자체는 당분간은 좀 지속되길 바라는 것 같고요, 중국은. 예,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압록강을 미국과 바로 국경을 맞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속내로 보입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존속하는 것 자체가 자국의 안보 이익이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맥락하에서 북한의 핵을 제재하더라도 북한의 정권 교체는 허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도 어느 정도 화답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좀 앞장을 서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칼빈슨호가 이 함수를 돌려서 한반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과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목적입니까? 예, 일단 그 항모가 존재한다, 한반도 내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사실 북한에게는 어떠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억제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칼빈슨호 자체가 미국의 제3함대에 소속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 제3함대는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칼빈슨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한반도로 다시 오더라도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즉 지금 이렇게 그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 수역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서는 중국의 입장으로 왔을 때는 굉장히 신경이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항모가 등장을 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또 중국을 동시에 압박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게 대해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양 박사님 논의가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와서요. 마지막 질문으로 핵심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지금 저렇게 운을 띄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트위터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미국이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떻든 간에 북한이 잘못할 경우는 미국의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이 미국의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중국이 앞장서 달라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것이 실제 잘하고 있어서 칭찬한다기보다는 잘해달라라는 주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땡큐 삼성 전략이다 이렇게. 예, 뭐 그런 말씀도 가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경우에 과연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미국은 일단 얘기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군사적 행동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슨 항모를 다시 한반도로 불러들인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방안보 포럼의 양욱 수석 연구위원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3부에서 다시 양 박사님 불러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새벽 잠시 전에 끝났습니다. 중도 신당의 마크롱, 프랑스의 트럼프로 불리는 르펜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1, 2당 후보가 떨어지는 이변이 벌어진 건데 결선 투표는 우리보다 이틀 먼저 다음 달 7일에 치릅니다. 파리에서 김현특 파원입니다. Emmanuel Macron 23,7%, Marine Le Pen 22%. Vous voyez qu'ils sont véritablement au coude à coude. 프랑스 대선이 중도 신당 앙마르슈의 에마누엘 마크롱과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양자 구도로 압축됐습니다. 프랑스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1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 마크롱은 22~23%대, 르펜은 21~2%대의 득표율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공화당 피용과 사회당 아몽, 급진 좌파 프랑스 앵슈미즈의 말랑숑은 결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프랑스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사회당이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건 1965년 이후 처음으로 양당 후보들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마크롱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마크롱과 르펜 캠프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경제장관 출신으로 친EU 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건 마크롱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표출됐다고 말했고, 프랑스의 트럼프로 불리며 반EU, 반이민을 내세운 르펜은 야만적인 세계화로부터 프랑스를 지켜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딴 테러 속에 프랑스 정부는
경찰 5만 명과 군인 7천 명을 투표소 주변에 배치해 만일에 대비했습니다. 프랑스가 국가 비상사태 아래서 대선을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안보 문제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결선 투표는 오는 5월 7일 실시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목이 칼칼해지는 요즘입니다. 중국에서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황사가 발생해 우리나라에도 유입되고 있는데요. 중국발 황사에 대한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중국 북부 사막지대에 인접한 한 도시. 하늘을 뒤덮은 누런 모래 폭풍이 건물들을 향해 삼킬 듯 몰려옵니다. 황사에 갇힌 도시들은 대낮에도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신호등이 안 보여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곳곳에 교통경찰이 긴급 출동해 수신호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스크와 안경으로 모래먼지를 막아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突然大风了，我们走路的时候眼睛也打不开了。一过沙尘，干什么都不方便，出去户外运动都不方便。 지난 18일 전후로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올해 최강 황사는 내몽고와 간수성 등 4개 성을 휩쓸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뚝 떨어지면서 공항이 마비됐고 강풍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风太大了，现在把这个建筑工地的这些工具都吹得跑了。 중국은 황사를 막기 위해 40년 가까이 북부 지역에 동서로 길게 숲을 조성하는 이른바 녹색의 만리장성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입니다. 이달 들어 사막지대의 땅이 녹고 강풍이 자주 불면서 황사 발생도 부쩍 늘고 있어서 우리나라로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조입니다. 한겨레 신문 간부급 기자 2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몸싸움하다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후배 기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서울 을지로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남성이 넘어져 갈비뼈를 다쳤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이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대 갔을 때는 머리를 엉킨 상태고 이동하면서 이제 산소 투여하면서. 숨진 사람은 한겨레 신문의 손모 부국장입니다. 밤 11시쯤 업무를 마치고 같은 회사 후배인 안모 차장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겁니다. 시비는 몸싸움으로 이어져 안 차장이 손 부국장을 밀쳤고 넘어지면서 의자 모서리에 부딪혀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딱 끊는데 우당탕하게 나와봤더니 이미 이렇게 됐다고 옆에 있는 의자에 모서리에 쪘나. 경찰은 안 차장을 불러 조사한 뒤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술 마시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돌아가신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으며 긴급 체포된 안 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